춥고 긴 겨울이 시작되면 겨우내 먹는 반양식, 김장 준비로 전국이 들썩인다. 추위를 버틸 수 있는 절대적인 먹거리이자 한국인의 입맛을 대표하는 김장김치. 정성과 자연, 시간이 만들어낸 매콤한 김치에 담긴 발효과학의 비밀은 무엇일까? 함께 담그고 나누는 한국인의 맛깔난 정. 김장은 우리네 잔치였다. 입동이 지나고 성큼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 동장군이 더욱 매서워지기 전에 월동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가 1년지 대계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연례 행사인 김장은 이 무렵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온 가족의 대소사이자 크게는 마을 잔칫날과 같았던 김장 담그는 날. 마당 한쪽에서는 따끈하게 몸을 녹일 음식도 마련되고 도란도란 둘러앉은 가족과 이웃들은 척척 일손을 보태며 정을 주고받는다.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조리가 아니라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문화인 것이다. 겨울철을 가진 나라라면 어느 문화권이건 그 긴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게 보편적으로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곡식을 주식으로 하고 채소류를 반찬 부식으로 먹게 되는데 특히 풀 같은 건 겨울철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바로 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저장해야 되다 보니 김장 문화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수천 년을 이어온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 도시화되고 서구화된 상황에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각 가정에서 전승돼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또한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과 유대감 강화에 기여한 점도 한몫했다. 김장을 통해 전해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셈이다. 김치를 담근다고 하는 건 이제 서로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지역의 김치는 거의 또 비슷한 맛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김장을 담그는 계절이 되면은 그 지역 축제로 되어서 돼지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곡주와 더불어서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하죠. 그리고 배추를 절이는 게 이제 다양한 배추를 이제 절이는 과정에서 이게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며칠이 걸리는 일을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장의 역사는 고려 시대로 올라간다.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겨울철 동치미를 담궈 먹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실제로 김치의 원형은 채소를 소금에 절인 형태였다. 일찍부터 채소를 소금에 절여 옹기에 저장해 두고 먹는 김장 문화가 일반화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김치를 먹기 시작한 건 사실 3,000년 전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록상 남겨져 있는 건 가장 앞선 게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에요. 12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무에 대해서 장하고 소금에 절인 형태의 김치 원형에 해당하는 게 처음 나오는데 소금하고 장에 절였기 때문에 거의 그 장아찌 형태랑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치라는 단어는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한자어 침체에서 비롯됐다. 수천 년간 우문 변화를 거쳐 지금의 김치로 불리게 된 것이다. 신라시대 고찰 법주사, 이곳엔 김장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다. 3천여 스님들이 겨울에 먹을 김치를 보관했던 거대한 김치독 서공이다. 독특한 김장김치 저장 시설로 사찰 승려들이 먹었던 김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법주사에 큰 김치독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삼국시대 때는 이미 그 물김치 형태가 발전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짠지형의 김치, 해형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해형이나 그 절임 채소의 짠지형 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김치형, 나박김치형의 김치가 삼국시대부터 이미 다 발달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추를 갖고 먹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다지 깊지 않다. 김치 재료가 아닌 약용으로 더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배추김치에 대한 기록은 세종의 어이 전순위가 펴낸 산가요록에서 볼 수 있다. 배추김치를 포함해 총 38가지 김치 조리법이 소개돼 있다. 조선시대 후기 가정백과서인 규합총서에서도 양반가에서 먹었던 배추김치를 엿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배추김치의 역사는 불과 200년 정도 질 좋은 배추와 고추 재배가 대중화되면서 매콤한 김장김치가 서서히 퍼져나갔다. 짧은 시간 안에 김치를 세계적인 자연 발효 식품으로 발전시킨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김치는 굉장히 다양해요. 200여 가지가 있어요. 조선시대 문헌에 보면. 그런데 그게 배추를 주재료로 하는 것, 무를 주재료로 하는 것, 그다음에 나물류를 주재료로 하는 것,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해 먹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랐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재료를 가지고 담은 향토김치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가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오는 그런 김치 재료를 이용해서 그런 지역 김치가 발전을 했고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먹었을 것이고 궁이나 양반가나 사대부가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식재료로 다양한 김치를 해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강화도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이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적지와 문화재가 현재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천혜의 자연 경관까지 갖춰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또한 이곳만의 독특한 순무김치도 명물로 손꼽힌다. 알싸하게 매운맛과 독특한 향이 일품인 순무김치는 별미 중의 별미다. 중국을 통해 삼국시대 때 전해져 곳곳에서 재배됐지만 100년 전 영국에서 들어온 종자와 만나 지금의 강화도 특산물로 굳혀졌다. 일반 무는 시원하고 좀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순무는 단단하면서 좀 알싸하면서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제철이라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강화 순무는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과 모래와 진흙이 적절히 섞인 강화도 토양에서 자라 독특한 풍미를 낸다. 다리만 건너도 제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노지 순무에 비해 덜 단단하다. 순무 특징은 무 같은 경우는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순무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구수하고 달콤하고 알싸한 맛이 나면서 겨자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무가 처음에 먹는 사람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으면서도 그 맛에 이제 매력이 되면서 굉장히 순무가 땡기는 맛을 내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으로 꼽히는 향약 구급방. 순무 종자를 약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약용이나 식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순무는 소금물에 절여서 먹는 물김치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식재료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소금절임 형태의 장아찌에서 벗어났다. 각종 향신료를 넣거나 파, 마늘, 생강을 양념한 후 순무의 감칠맛을 살렸다. 보름 정도 익히면 순무의 시원한 맛과 색이 우러나와 알싸하면서도 톡 쏘는
순무 물김치가 된다. 한반도에 많이 자생했던 향신초, 향신채가 들어가 있는 파, 마늘, 생강에 대한 기록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절임 김치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김치 형태의 김치하고 짠지형 김치의 두 가지 형태로 내려왔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의하면 순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달아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소화에 좋고 눈과 귀를 밝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됐다. 실제로 순무잎에는 무기질, 비타민류 함량이 많으며 뿌리는 신경 억제 및 혈당 강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왕위에 오른 철종은 궁궐로 가져와 향수를 달랬다는 순무김치. 그만큼 강화 사람들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김치다. 순무김치를 담글 때는 꼭 육수를 사용한다. 수분이 거의 없어 맛도 없고 순무의 감칠맛을 살릴 뿐 아니라 숙성을 돕기 때문이다. 각종 양념이 버무러져 요리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무김치와 다른 순무김치만의 특징은 또 무엇이 있을까? 특징이 있죠. 무 같은 경우에는 무 김치를 하면은 이제 물도 많이 생기지만은 무가 조금 무르는 향률이 있어요. 김치 이제 익어갈 때는 굉장히 쉬고 무르잖아요. 근데 이 순무 김치는 순무가 단단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김치를 하면 단단하고 알싸한 맛이 나고 순무 자체가 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재료를 김치할 때 이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순무하고 무하고는 이제 그게 차질이 있어요. 무는 물이 많다, 순무는 물이 없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통 상차림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고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곁들여 먹는다. 김치는 지역마다 독특한 맛을 갖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으로 기온차가 큰 우리나라는 지방마다 나는 작물과 기온에 따라 고유한 향토 김치가 발달했다. 당연히 이제 그 지역 가까이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다른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과거에는 특히 교통이나 이런 수단이 이제 갇혀 있다 보니 서로 교류가 없어서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별 음식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환경이나 이런 기후 같은 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호도 조금 다르거든요. 남쪽 지방은 좀 짠 걸 원하고 북쪽은 좀 더 싱거운 걸 원하고 그러다 보니 또 맛이나 양념의 배합이나 이런 데서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고려의 오랜 수도로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했던 개성. 개성 상인을 중심으로 진귀한 식재료가 유통돼 아름다운 음식 문화로 꼽히왔다. 황해도 개성 출신인 윤숙자 소장은 손맛이 좋은 어머니의 솜씨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잎이 넓은 개성 배추로 담근 보김치는 개성 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다. 개성의 보김치가 대중화되면서 고기에 곁들여 먹는 보쌈김치로 변형된 것이다. 제가 고향이 개성이에요. 그래서 개성에서 태어나서 피난을 6.25 때 나왔는데 개성 보김치는 원래 개성에서는 보김치였는데 남한으로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보쌈 김치라고 해요. 보나 쌈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개성에서 보김치가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시대가 변하면서 보쌈 김치가 됐거든요. 근데 우선 식재료가 아주 다양해요. 보쌈 김치에 지금 현재는 한 40가지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옛날엔 80가지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김치죠. 고려 귀족을 중심으로 화려한 음식 문화를 꽃피웠던 개성은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요리에 가까울 정도로 넣는 재료가 다채로운 보김치. 새우, 낙지 같은 해산물과 밤, 잣, 배 등을 정갈하게 다듬어 젓갈로 간을 해놓는다. 제철에 나는 음식을 바탕으로 만드는 사람에 따라 재료에 가감이 있다. 속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양념에 버무려 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다. 보김치 맛의 절반은 정성인 셈이다. 보김치에는 좀 여러 가지 해산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복, 낙지, 또 굴, 이런 맛있는 폐주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견과류고 채소류잖아요. 여기 동물성이 없어요. 근데 이런 굴, 낙지, 뭐 전복 이런 게 들어감으로써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 주니까 맛도 있지만 영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화려한 김치가 되죠. 고춧가루로 미각을 돋우는 붉은색을 입힌 후 제철 싱싱한 재료들로 다양한 맛을 살린다. 개성 강한 채소와 해산물이 버무려지면서 정갈하면서도 먹는 즐거움이 있는 오색 오미의 보김치 속이 완성된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크기의 그릇에 넓고 푸른 배춧잎을 펼쳐놓고 그 안에 조화롭게 버무려진 산의 진미 재료를 풍성하게 넣은 후 정성스럽게 싼다. 마지막으로 육수를 부어 보김치는 담백한 맛을 살린다. 맛과 멋 그리고 영양까지 생각한 개성 사람들의 지혜가 김치 한 그릇에 가득 담겼다. 보쌈 김치는 배추를 절여서 그것을 썰어 가지고 절여서 썰은 배추에 여러 가지 이제 양념을 넣어서 다시 버무려 가지고 다시 보자기로 싸듯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재료가 40가지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무슨 채소에 뭐 양념류에 고춧가루에 뭐 생선에 견과류에 모든 재료가 다 40가지가 들어갔잖아요. 영양은 종합 영양이네요. 5대 영양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미세한 영양소까지 있어서 완전 영양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넓은 들에선 기름진 쌀이 나고 바다에서 싱싱한 해산물이 끊이지 않는 곳 전라남도. 바다와 뻘에서 구한 각종 해산물과 산과 들에선 수확한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 일찍부터 입맛 당기는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또한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일찍부터 소금 생산이 풍부했다. 전남 신안 일대를 중심으로 천일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현재도 국내 생산의 80%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소금은 남도 음식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채롭게 발달한 남도 김치.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질 좋은 소금을 바탕으로 독특한 김장김치 문화를 만들어냈다. 전라남도의 명문 가문을 중심으로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김치를 뽐냈는데 귀한 해산물과 식재료들을 활용해 종부의 손맛을 살렸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밥상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규합 청소를 보면 텃박지라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소라, 낙지, 전복, 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채소도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이, 가지, 동과, 무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굉장히 조선시대 김치가 화려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량 생산되고 각 가정에서 그 찬란했던 김치를 안 담가서 김치가 많이 단조로워졌거든요. 하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이렇게 화려한 김치가 있었어요. 해물 반지는 백김치처럼 국물이 자작한 것이 특징이다. 전라도에서는 김치를 지라고 했는데 배추로 만든 백김치를 반지 또는 백지라고 한다. 깔끔한 맛을 살린 해물 반지는
손맛에 따라 재료나 맛이 다르다. 계절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특별한 공식이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식감과 시원한 김치 맛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해산물을 넣기도 했다. 이제 김치는 채소 절임 음식이어서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김치의 감칠맛은 결국 단백질에서 나오거든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감칠맛을 땡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보다 조금 이런 해산물이 들어가면 익어가면서 훨씬 맛있어요. 근데 단 빨리 먹어야 돼요. 곰삭은 김장김치를 먹기 전에 즐겨 먹는 해물 반지. 숙성 방법에 따라 김치의 종류도 천차만별인 셈이다. 우리의 입맛은 다소 보수적이지만 김치라는 공통의 분모는 지방의 특수성을 넘어서게 하고 있다. 지금도 김장 문화가 이어지는 것은 김치라는 음식을 넘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치가 그 한국인의 정서의 철학에 굉장히 잘 맞는 어울리는 음식이거든요. 다양성도 가지고 있고 조화롭고 김치 자체만 먹으면 맛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지만 밥과 김치의 조화가 굉장히 어울리잖아요. 또 저희가 김치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음식으로 활용하죠. 김치찌개, 김치찜, 김치를 이용한 볶음밥 이런 형태로도 김치가 이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볼 수 있는데 정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네 식탁엔 많은 음식이 올라온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지만 김치는 여전히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음식이다. 흰밥에 김치를 척 올려 먹는 것만으로도 입안에서 다채로운 맛을 내기 때문이다. 맛있는 김치는 말 그대로 밥도둑이 된다. 김치에 대한 관심은 연구로 이어졌다. 그 우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갓 담근 김치와 잘 익은 김치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실험. 숙성, 즉 발효되는 과정에서 김치는 살아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수시로 변화한다. 과연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두 개의 김치 속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배양배지.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영양분과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다. 두 개의 실험군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는 유산균 배지이기 때문에 지금 흰색으로 보여지는 게 다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의 시원한 맛과 향미는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유기산과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 유산균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요구르트의 작용과 동일한데 요구르트 속에 있는 균이 바로 이 유산균이다. 일정 기간 숙성된 김치에서 이 유산균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담금 직후에 김치에서 나오는 유산균에 해당이 되고요. 담금 직후 때는 유산균이 10일 4승에서 10일 6승 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산균의 수가 증식하게 되는데 김치가 잘 익었을 때는 10일 8승에서 10일 9승 정도의 많은 유산균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소금을 절일 때 죽어버린다. 이때 염분에 잘 견디는 내염성 세균인 유산균만 남아서 김치를 익힌다. 기존의 그 유산균들은 서양의 유제품에서 나오는 유산균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유산균들은 동물성 유산균이라 해서 많은 유산균들이 정장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암 예방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보고가 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라고 하는 그 식품에 유산균이 존재하게 되고 김치는 식물성 유산균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런 식물성 유산균은 동양인 같이 유제품을 먹는 동양인보다는 오히려 그 채소를 많이 먹는 동양인의 장에서 훨씬 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 또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입증한다. 겨우내 먹을 김치를 저장하기 위해 땅을 파고 독을 묻었다. 설 얼은 땅을 파서 독을 묻는 과정은 번거롭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김치는 여러 날을 두고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담그는 것만큼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에 땅에 파묻은 김장 옹기는 김치의 맛과 영양을 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겨울 농사인 김장김치 성공의 마지막은 어떤 그릇에 담아서 익히는지에 좌우되기도 한다. 김치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옹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다양한 옹기는 우리네 살림살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릇이었다. 이곳에 다양한 음식을 담고 보관했기 때문이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젓갈, 장 등도 옹기에 담궈 놓고 먹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옹기에는 그릇 이상의 신비로움이 있다. 옹기의 표면은 기공, 즉 미세한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가 밖으로 배출된다.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농익은 맛과 영양을 내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김장을 저장하는 12월 하순부터 2월까지 땅속 30cm의 평균 온도는 영하 1도. 그런데 김치 속의 유산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온도 역시 영하 1도다. 이 젖산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탄산미를 주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적정량은 옹기 바깥으로 배출하고 적정량은 국물 안에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또 옹기가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쨍한 맛의 김치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그냥 피클이라던가 그냥 뭐 절임류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을 볼 수가 있고, 또 김치의 젖산 발효가 굉장히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옹기의 발전이 김치의 이런 진화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옹기의 힘으로 지난 시간 우리의 김장김치는 활발하게 발효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겨울철.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자연 환경에 알맞은 건강한 발효식품을 만들어 온 것이다. 최근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 중에서 장 질환의 개선 효과를 보이는 항염증 유산균을 추출해냈다. 김치의 우수성이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이 유산균을 쥐에게 먹였을 경우 소장까지 무사히 도달해 장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염증이 있는 쥐에게 투여했을 때 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락토바실러스 쿠버투스 위킴 38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물질을 생성하는 유산균에 해당이 됩니다. 면역 물질 중에서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염증을 오히려 개선해주는 물질이 있게 되는데, 지금 이 락토바실러스 쿠버투스 같은 경우에는 항염증성 물질을 생성하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내 생존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도 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김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세계적인 건강 전문 매체 헬스는 김치를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나트륨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짜게 먹는 습관이 비만,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며 나트륨 섭취를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금에 절여 만든 김치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이런 걱정과는 달리
김치에 들어있는 소금 나트륨은 고혈압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배추에 들어가 있는 칼륨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고혈압 발생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희들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그 소금을 섭취시켰을 때 하고 그다음에 그 동일한 양의 소금을 김치의 형태로 그 염민감성 동물에게 섭취시켰을 때 소금만 섭취한 쥐에 비해서 동일한 양의 소금을 김치의 형태로 섭취시킨 동물에서 고혈압 증가와 그 단백뇨 증가 현상이 완화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세 그룹의 쥐에게 염도가 다른 소금과 발효가 된 고염도 김치를 사료로 만들어 각각 8주간 먹였을 때 발효된 김치를 사료로 먹은 쥐 그룹의 단백뇨가 실험 4주째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단백뇨가 줄어든 것이다. 적당히 발효가 잘 된 김치를 먹었을 때 신장 기능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의미이다. 2.57% 소금을 섭취시킨 돼지군에 비해서 동량의 소금을 김치의 형태로 섭취시킨 그룹에서 고혈압 발생이라던가 그 신장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그런 유전자들의 발현 그리고 그 산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이러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과 저장법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김치 발효. 선조들에게 김치 발효는 음식의 맛을 향상시키는 그 이상이다. 건강까지 생각한 과학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인 것이다. 일찍이 불교 문화가 꽃피우면서 사찰 음식 역시 독특한 한 분야로 발전돼 왔다. 음식 또한 해탈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살생을 금하고 절제를 강조하는 승려의 삶. 그들이 먹는 사찰의 김치는 동물성 재료인 젓갈과 자극적인 채소인 오신채, 즉 파, 마늘, 달래, 부추 등을 넣지 않는다. 사찰김치는 그 원래 불가에서는 오훈채라고 해서 그 몸에 열을 내는 음식을 금기시해요. 그게 어떤 정욕을 일으킨다고 해서 마늘이나 뭐 생강이나 부추나 이런 것들 먹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찰에서 담그는 김치에도 당연히 그걸 넣지 않고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젓갈 사용하지 않고 마늘, 생강 함량 거의 없고요. 그런데 독특한 건 고추가 굉장히 16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김치의 원료가 됐기 때문에 고추에 대한 금기는 기록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춧가루는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찰김치의 특징입니다. 매년 겨울 사찰에서 김장김치를 담는 날은 전부 다 동참을 해야 되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 김장도 하나의 수행이었다. 밭에서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혹은 또 과일 김치를 담다 그러면 과일을 또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나무에 가서 감도 따와야 되고 또 밤나무에 가서 밤도 채취를 해와야 되고 하면서 그 채취하는 그분들이 또 이제 다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절임을 하는 절임 담당을 하신 스님들이 또 있고 또 그것을 또 세척하는 스님들이 있고 또 그것을 항아리에 담는 스님들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저장하는 땅에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김치는 아주 중요한 먹거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동심을 발휘하는 그런 또 수행 절집안에서 아주 그 중요한 수행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찰에서 여는 불로식으로 불린다. 꽃에서부터 뿌리까지 모두 식용 가능하고 약용으로도 활용된다. 연근김치는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한 신라시대 때 사찰에서 즐겨 먹던 음식으로 심신 안정과 피로 회복에 좋아 산속의 매서운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김치를 담는 과정은 그렇게 번거롭지를 않는데요. 그 사찰김치는 그 재료 그 각각의 재료가 아무래도 수행을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스님들이다 보니까 그 양리작용을 특히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연근물김치를 6, 7세기에 그 합천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스님들이 즐겨 이렇게 드셨던 것은 연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작용을 주목한 것이죠. 연근은 무엇보다도 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정신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아주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어떤 양리작용이 있고요. 김치를 담글 때 동물성 젓갈을 넣는 대신 영양을 보완하고 숙성을 위해 감초물을 이용한다. 감초는 잡균을 없애면서 단 성분이 있어서 발효를 돕기 때문이다. 고춧가루로 매콤한 맛을 살리고 대추와 밤, 잣 등을 고명으로 함께 올리는 연근 물김치. 식감을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영양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음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추라든지 이 잣은 또 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이 독신으로 결혼 생활하지 않고 독신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그 몸의 균형을 조화를 잘 이루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연근 물김치 있어서도 이게 고명이라고 이제 한식에서는 그러는데요. 이 고명으로 쓰는 것도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취해서 피를 맑게 해주면서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대추와 그리고 머리를 좋게 하는 견과류인 이 잣을 또 같이 이렇게 고명으로 처리를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넉넉하게 양념물을 좀 더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바로 드셔도 되고요. 이제 좀 숙성시켜서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새콤달콤한 단감 김치는 어린 동자승을 위해 마련한다. 아삭한 식감과 단맛 때문에 밥 반찬보다는 간식으로 더 인기가 좋다고 한다. 단감 김치에 들어가는 탱자는 칼슘 성분이 많아 동자승의 발육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관지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겨울철에 먹으면 특히 더 좋다고 한다. 또한 김치 숙성을 위해 넣는 계피는 겨울철 감기 예방은 물론 해열제 작용을 한다. 그야말로 겨울을 나야 하는 동자승의 건강을 위한 음식인 셈이다. 식초와 설탕, 소금으로 다양한 맛을 더한 과일김치는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울에 입맛을 살려주는 별미다. 가을에 수확한 과일과 오이 등을 껍질째 잘라 양념물에 재웠다 보관하는데 당분이 많은 과일로 만들어 숙성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안에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스님들은 떡, 그다음에 국수, 만두 이것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는 아주 그 재밌는 별칭이 있어요. 이 떡이라든지 이 국수를 스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별칭이 승소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미소 짓는다는 거죠. 떡만 보면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는데 너무 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한 서너 번 먹게 되면은 이렇게 물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떡의 역사가 오래인 만큼 과일 김치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 소금이나 초 정도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김장김치는 먹는 사람의 입맛과 영양 그리고 특수성까지 고스란히 반영하며 발달해왔다. 민가의 김장철이 본격화되면 궁중에서도 배추 1,000통씩 김장을 하는 큰 행사가 벌어진다. 조선 말기 고종과 순종의 반상은 12첩 수라상이라 하여
12가지의 찬을 차렸다. 그 가운데 김치는 반드시 올라갔다고 전해질 정도로 왕실에서도 김장은 중요한 일이었다. 궁중에서는 백김치 외에도 젖꼭지라고 해서 지금 통배추 김치가 꼭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깍두기를 송송이 그랬어요. 그래서 깍두기가 올라왔고 이제 물김치, 뭐 동치미나 나박김치가 올랐어요. 그래서 항상 궁중에서는 배추김치류 하나 있고 물김치, 깍두기류, 무김치가 있어서 3가지는 항상 올랐어요. 왕실에서 김장에 쓰이는 배추는 채마밭에서 엄격하게 관리했다. 노르스름하고 깨끗한 속대만 썼으며 무도 싱싱하고 매끄러운 것만 골라 사용하였다. 속재료를 준비할 때도 정갈하게 잘라 사용했는데 이때 고추를 많이 쓰지 않았다. 맛보다는 색감을 살리는 정도만 넣었다고 한다. 실제로 임진왜란 전후까지만 해도 조선에서는 매운 고추를 쓰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매운 김치가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고추나 호박이나 임진왜란 때 굉장히 전쟁통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이때 하층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기 시작한 음식이었다가 김치 같은 경우 아니면 고추장 같은 데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아지니까 점점점 상류층으로 올라간 독특한 음식 문화에 해당이 돼요. 흰색의 무와 노란색의 배춧잎, 청색의 파 등 오방색 속재료로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영양까지 배려한 궁중 백김치. 발효와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젓갈도 김치의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해 넣었다. 속재료를 절인 배추에 켜켜이 채워 넣어 먹는 즐거움을 더한 것도 특징이다. 백김치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조기젓이 들어가거든요. 조기젓에 조기살은 이렇게 점여서 사이사이에 넣고 나머지 뼈는 폭 과서 액젓을 만들어서 국물을 시원하게 부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단 한 분 임금님을 위한 김치들이 탄생했던 겁니다. 백김치가 임금을 위한 배려의 음식이었다면 깍두기는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달고 단단한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김치 중 하나다. 배추김치와 함께 김장철에 빠지지 않는 김장김치로 익을수록 더욱 맛을 낼 뿐 아니라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일단 그 재료 자체에 소화효소,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설렁탕 먹을 때 깍두기 먹죠? 아주 음식궁합이 환상적인 거예요. 소화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설렁탕은 이게 식었을 때 보면 응고되거든요. 젤리처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백질 덩어리예요. 근데 깍두기 없이 그것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거푸룩해요. 그 설렁탕 국물에 깍두기 국물도 부어서 먹잖아요. 그게 굉장히 환상적인 궁합이어서 설렁탕 먹을 때만큼은 꼭 깍두기하고 같이 먹는 게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늦가을에 수확하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좋다. 실제로 매운맛이 강한 무채나 무즙은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일염으로 살짝 절여놓은 무에 매콤한 고춧가루를 올린다. 벌겋게 색을 입은 무에 감칠맛이 터지는 젓갈을 입히면 짠맛과 매운맛이 적절하게 섞여 군침이 돌게 한다. 재료 본연의 맛은 최대한 살리고 한국인 특유의 매운맛으로 버무린 깍두기는 특별한 반찬이 없을 때 최고의 요리가 된다. 한국의 음식 김치. 그것은 우리의 자연에서 얻어낸 재료를 조화롭게 담궈내는 한국인의 맛이자 정신이다. 김치라는 음식 자체로 봤을 때는 정말 없으면 살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에 가거나 이러면 특히 더 생각이 나고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김치가 있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랑 떨어졌을 때 이제 정서적인 허기를 보통 느낀다고 하는데 외국에 가거나 뭐 엄마랑 떨어지거나 했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또 김치인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 가운데 김장 문화가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정서가 끈끈이 이어져 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한 맛과 나눔 김장. 올겨울 김장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조상의 슬기를 터득하고 그로부터 더 나은 지혜를 열어가 보는 건 어떨까?